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사회복지정책론의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2026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공감 사회복지정책론을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10장이고요. 빈곤과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각각 빈곤의 개념과 측정, 불평등의 개념과 측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곤의 개념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240쪽을 보시면요. 7년간 출제 분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대략 10장에서는 대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2쪽의 빈곤의 개념과 측정입니다. 빈곤의 개념은 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또 뭐 주관적 빈곤, 사회적 배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먼저 절대적 빈곤부터 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242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같은 말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기에 불충분한 상태이다. 즉,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절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의 산정 방식에는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있습니다. 전물량 방식은 라운트리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전물량 방식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을 고려하여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5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전물량 방식에 따라 산정된 최저 생계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적 빈곤의 두 번째 측정 방식은 반물량 방식입니다. 반물량 방식은 오샨스키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반물량 방식은 기본 영양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품비에 엥겔 계수의 역을 곱해서 최저 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엥겔 계수란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엥겔 계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반물량 방식, 그러니까 전물량 방식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싹 따져보고 그러한 모든 품목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이거를 이제 최저 생계비 혹은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하는 것이죠. 근데 반물량 방식은 말 그대로 모든 물량이 아니고 반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이제 식품비 또는 식비, 최저 식품비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한 달에 들어가는 최저 식품비가 30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빈곤층의 엥겔 계수가 대략 뭐 3분의 1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 지출 중에서 식비에 쓰는 비중이 뭐 3분의 1 정도 된다. 그런데 이 반물량 방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최저 식품비에다가 엥겔 계수의 역을 곱한다고 했죠. 그럼 1분의 3은 3이니까 결국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물량 방식으로 최저 생계비를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해서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관계가 깊다. 이런 표현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절대적 빈곤은 뭐 크게 이렇게 규모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소한의 생활 수준만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상대적 빈곤선은 점점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생활 수준 그리고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체 소득 분포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인구로 측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 타운샌드 방식으로 상대적 빈곤을 한번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인데요.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이용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는요. 243쪽에 위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상대적 빈곤선으로는 중위소득의 50%를 많이 씁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빈곤율을 발표할 때도 쓰는 빈곤선이기도 한데요.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순에 따라 사람들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죠. 그래서 이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정해서 빈곤율을 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율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 빈곤선을 정할 때에는 물론 평균 소득의 50%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평균 소득보다는 중위 소득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평균 소득은 이 초고소득자, 즉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빈곤선이 조금 왜곡될 수 있는데 중위 소득은 순서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소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그 실제 이 소득 수준을 좀 잘 더 대표할 수 있다. 왜곡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243쪽에 중간에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3쪽에 그 중간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초한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체 소득 분포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인구로 측정하는 것도 상대적 빈곤의 측정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하위 10% 또는 뭐 1분위 이런 게 바로 전체 소득 분포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인구를 빈곤층 내지는 저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타운샌드 방식. 이거는 뭐 구체적인 뜻은 모르시더라도 그냥 타운샌드 방식은 상대적 빈곤이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이제 고유 명사들 라운트리 방식과 오션스키 방식은 절대적 빈곤이다. 타운샌드 방식은 상대적 빈곤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이다. 이렇게 단순 암기라도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24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타운샌드 방식은 박탈지표 방식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타운샌드 방식에 따르면 빈곤은 최저 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 박탈의 개념에 따라서만 객관적으로 정의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TV, 그리고 연료, 여행, 주거, 문화생활 등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지만 빈곤층은 이런 항목들을 제대로 누리지가 못합니다. 특정 소득 수준에서 이런 항목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즉 특정 소득 수준에서 이러한 상대적 박탈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타운샌드 방식은 바로 이 지점을 최저 생계비 혹은 상대적 빈곤선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주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은 말 그대로 이제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빈곤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소위 이제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평가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주관적 빈곤선 또는 최저 생계비를 계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주관적 빈곤과 관련하여 라이덴 방식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평가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주관적으로 측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라이덴 방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뭐 15회, 16회, 18회, 22회, 23회 이르기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기존의 빈곤 개념은 주로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습니다. 즉 돈의 많고 적음이죠. 근데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이러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다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바라보자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244쪽에 밑에서 한 13번째 줄, 12번째 줄을 보시면요. 빈곤한 사람은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단절, 정치적 배제, 불안정 고용, 의료
접근성 저하 등 다양한 영역 또는 다양한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기회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빈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자 새로운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집단의 박탈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개인의 집단과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죠. 또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특성으로는 동태적 과정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즉, 이제 동태적이라는 거는 이 정태적인 거에 반대죠. 그래서 그 뭔가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사회적 배제는 빈곤 그 자체가 아니고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역동성, 동태적 과정. 이런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는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빈곤에 이르는 역동적인 과정,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동태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개념들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에는 별 어려움 없으실 것입니다. 자, 245쪽에 빈곤의 측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빈곤율입니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빈곤층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절대적 빈곤선을 활용해서 빈곤율을 구하면 절대적 빈곤율이라고 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해서 빈곤율을 구하면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빈곤 갭입니다. 말 그대로 poverty gap, GAP. 우리가 갭, 야, 이거 너무 갭 차이가 큰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갭이라는 것 자체가 차이죠. 예, 격차. 그래서 이제 빈곤 갭이란 245쪽에 설명 한번 읽어보면요. 빈곤선과 하위 소득계층의 실제 소득 간의 차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통계청의 이 정의를 따라 보면요. 빈곤 갭은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부족한 소득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빈곤의 심도, 빈곤의 심도, 이거 오타네요.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심도라는 것은 영어로 depth, 이제 깊이죠, 깊이. 그래서 빈곤율이 단순히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낸다면 빈곤 갭이라는 것은 빈곤이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빈곤 갭이 크다는 것은 245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을 보시면요. 빈곤선과 빈곤층의 소득 간 격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A라는 사회가 있고 B라는 사회가 있는데 A라는 사회와 B라는 사회가 둘 다 빈곤선은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A라는 사회는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고 B라는 사회는 빈곤층의 평균 소득을 구해보니까 95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사회의 빈곤율도 10%고 B라는 사회의 빈곤율도 10%면 사실 A라는 사회와 B라는 사회의 빈곤율은 10%로 똑같지만 이게 빈곤 갭은 다른 것이죠. 이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빈곤선과의 격차는 5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그죠? 그런데 B라는 사회에서는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95만 원이면 빈곤선과는 평균적으로 5만 원의 차이가 나니까 사실 그 빈곤의 깊이, 빈곤의 심도를 따져보면 A라는 사회의 빈곤의 깊이가 훨씬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빈곤층의 평균적인 어떤 생활 수준이 굉장히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빈곤 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빈곤의 심도, 바로 이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빈곤 갭으로 따지면 A가 B보다 빈곤 갭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통계청의 그 계산 방식에 따른 빈곤 갭 계산은 우리 245쪽 밑에 하고 246쪽 위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빈곤 갭을 계산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고요. 이런 빈곤 갭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정책론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센 지수인데요. 시험에는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든 지수인데요. 시험에 17회 때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센 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빈곤층 소득의 진위계수까지 그 산식에 반영되어 있어서 빈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정도가 시험에 나왔고요. 센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빈곤 상태가 심할수록 센 지수는 큰 값을 갖고 빈곤이 심하지 않을수록 센 지수의 값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소득 불평등에 이제 대한 개념과 측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이란 소득이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7쪽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는가 또는 얼마나 빈곤을 개선했는가 이른바 이제 개선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 시장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으로 측정한 소득 분배 지표의 차이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지금 책에 247쪽에 써 있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재산소득과 사적 이전 소득을 싹 더한 것에서 사적 이전 지출을 빼면 요게 이제 시장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 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하기 전 시장의 영역에서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적 이전 지출은 빼고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다니시면서 받는 월급,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근로소득이고,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장사에서 자영업자가 장사에서 얻는 어떤 그 순이익 이런 거고, 재산소득이라는 것은 그 재산 내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대가로 얻은 순수입이죠. 그래서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 이런 게 대표적인 재산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사적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이 다른 가구에 대해서 다른 가구에서 이제 받은 현금이나 현물 이런 걸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만약에 뭐 노부모께서 자녀 가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으신다. 이런 거는 이제 사적 이전 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사적 이전 지출이라는 것은 거꾸로 만약에 자녀 가구가 노부모 가구께 정기적으로 뭐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가구에서 사적 이전 지출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고 빼면 시장 소득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 나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시장 소득에다가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하고 그 다음에 공적 이전 지출을 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47쪽 밑에 회색 박스에 나와 있죠. 시장 소득에다가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다. 공적 이전 소득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여러 복지급여가 되겠죠. 예. 그리고 공적 이전 지출은 뭐예요?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험료를 내는 거, 이게 공적 이전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통계청에서는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자신의 이제 호주머니에서 쓸 수 있는 돈의 개념은 처분 가능 소득에 가깝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제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남는 소득, 이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시장 소득에서의 만약에 빈곤율은 되게 높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 빈곤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러면은 결국에 이제 뭡니까? 시장 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높았지만 처분 가능 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낮았다. 그러면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그리고 정부의 조세 정책이 소위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기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장 소득으로 측정한 진위계수 혹은 소득 재분배 지표, 그죠? 예. 그러니까 소득 분배 지표의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진위계수거든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진위계수. 예를 시장 소득으로 측정한 진위계수가 높았는데 처분 가능 소득으로 측정한 진위계수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면은 결국 정부가 개입했더니 상당히 진위계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부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 또는 정부의 조세 정책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떨어뜨리는데 기여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247쪽, 248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11회 때 한번 언급이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바로 이제 이 진위계수가 되겠습니다. 진위계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가 진위계수를 구하려면
로렌츠 곡선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은 바로 248쪽 밑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로렌츠 곡선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로축은 일단 인구 누적 비율입니다. 그리고 세로축, 요 세로축이죠. 세로축은 이제 소득 누적 비율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누적 비율에 해당하는 그 점과 소득 누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 즉 이 교점이죠. 이 교점을 쭉 이으면 여기 지금 화면상 분홍색 그림과 같이 이 로렌츠 곡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이제 이 소득이 낮은 인구부터 소득이 높은 인구 순으로 쫙 이제 인구를 이렇게 누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쪽은 빈곤층과 저소득층, 가운데는 중산층,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고소득층,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를 쭉 누적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세로축의 소득 누적 비율이라는 것은 밑에는 뭐겠습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을 쭉 누적했을 때 그 소득 누적의 비율이 이제 밑에를 차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를 쭉 누적하면서 이제 중산층의 소득을 쭉 누적하면은 또 뭡니까? 이렇게 소득 누적이 될 것이고, 고소득층의 경우에 이제 소득 누적 비율이 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인 건데요. 자, 우리 책 248쪽 밑에 한번 보시면요. 로렌츠 곡선은 248쪽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렌츠 곡선은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개인이 같은 소득을 갖고 있다면, 즉 완전히 균등한 소득 분포 상황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점선의 형태가 바로 그것인데요. 즉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 즉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의 로렌츠 곡선은 이 대각선, 이 직선, 즉 45도 직선, 즉 점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 5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100만 원씩 가지고 있다. 100만 원씩.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모든 사람이 20만 원씩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5명이에요. A, B, C, D, E.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전체 사람이 5명인데 첫 번째 사람이 전체 인구 누적 비율로 따지면 이제 20%에 해당하죠. 그럼 이제 20%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소득 누적 비율은 어떻습니까? 전체 소득이 얼마예요? 전체 소득을 누적해 보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소득이 20만 원이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사람의 소득 누적 비율은 20%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어때요? 40%죠. 그러니까 전체 5명 중에 두 번째면 5분의 2니까 40%고. 그다음에 또 이 두 번째 사람의 소득을 누적하면 어때요? 소득을 누적하는 거죠. 누적.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까지 소득을 누적하면 20 더하기 20이니까 40이죠. 그럼 이번에 전체 소득 중에서 4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전체 5명 중에 세 번째니까 6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까지의 소득을 누적하면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60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의 소득을 누적하면 60%. 네 번째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서 80%가 되는 것이고, 누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소득 누적 비율은 역시 뭡니까? 소득을 4명에 대한 소득을 누적하면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그러니까 80만 원이죠. 전체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이라는 것은 소득 누적 비율을 따지면 80%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사람은 이제 100%다 차는 거고 소득도 100%다 차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에 뭡니까?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의 이 로렌츠 곡선은 요 지금 교점을 보면 어때요? 쭉 요 대각선 45도 대각선을 관통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는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45도 대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는 이 로렌츠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실제 사회에서는 저소득층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고소득층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쭉 이제 카운트가 되더라도 이게 누적 소득이 빠르게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낮죠. 여러분 기울기 기억나시죠? 기울기라는 것은 요게 이제 기울기가 완만한 거고 이 로렌츠 곡선이 갈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요 저소득층 구간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누적하더라도 그 누적 소득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사람들의 소득이 많아지는 구간으로 진입할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이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을 더할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고소득자들로 이어지니까 누적 소득도 더 빠르게 증가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에서 시작해서 고소득층으로 쭉 가는 그럼 이제 그 소득의 누적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체로 우하향 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볼록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점점 더 뭡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볼록해지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여기 조금 더 똑바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분홍색 로렌츠 곡선이 있고 빨간색 로렌츠 곡선이 있죠. 또 파란색으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파란색. 이렇게. 자, 지금 분홍색 로렌츠 곡선도 있고 분홍색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로렌츠 곡선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로렌츠 곡선도 있는데요. 지금 세 로렌츠 곡선 중에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의 로렌츠 곡선은 어디입니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평등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오른쪽 아래, 즉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시겠죠? 거꾸로 사회가 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좌상향, 왼쪽 위로 올라간다. 아시겠죠? 예.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완전히 불평등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우하향하다가 완전히 쫙 수직선으로 쫙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두색, 완전히 이 수직선을 이루는 요 모양, 요게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다. 아시겠죠?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한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의 소득은 0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모든 그 사회의 소득을 독식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가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위계수를 보겠습니다. 진위계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지금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진위계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내린 면적, 즉 이 대각선과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이 이루고 있는 요 약간 그 반달 모양 비슷한 요 면적 A라고 지금 써놨죠. 이 A의 면적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B의 면적이 있죠. B라는 것은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요게 이제 B죠. 그래서 지금 진위계수라는 건 뭐냐? 이 분모가요. A와 B를 합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A의 면적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진위계수입니다. 예. 이게 진위계수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이제 퍼센테이지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 자체는 간단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 A의 면적이 30이고 B의 면적이 70이다. 그러면 진위계수는 얼마? 이 사회의 진위계수는 얼마입니까? 분모는 A 플러스 B니까 100이죠. 분자는 A니까 30이죠. 그러면은 이 사회의 진위계수는 0.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렌츠 곡선이 만약에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A의 면적이
이번에는 A의 면적이 40이 되었고 B의 면적이 60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 이 빨간색 로렌츠 곡선의 사회의 진위계수는 얼마냐? A 플러스 B, 분모는 100이고 분자는 40이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0.4가 됩니다.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분홍색 로렌츠 곡선의 진위계수는 0.3이었고 빨간색 로렌츠 곡선의 진위계수는 0.4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이가 더 불평등해요? 우하향한 빨간색 로렌츠 곡선의 사이가 더 불평등한 사회죠. 더 불평등한 사회의 진위계수가 0.4고 덜 불평등한 사회의 진위계수가 0.3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더 불평등할수록 진위계수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사회가 더 불평등할수록 진위계수는 커진다. 아시겠죠? 사회가 더 불평등할수록 진위계수는 커진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의 진위계수는 0이고요.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진위계수는 1이고요. 그리고 진위계수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사이가 불평등해질수록 진위계수는 보다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교과서 248쪽부터 24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리고 로렌츠 곡선은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 45도 대각선으로 나타나고 점차 사이가 불평등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진위계수를 구하는데 진위계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0은 진위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한 사회를 나타낸다. 진위계수가 1이면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를 나타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249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분배율과 배율을 얘기할 건데요. 먼저 분배율과 배율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보통 뭐 5분위, 10분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무슨 10분위 얘기를 하고요. 대학교의 국가장학금 관련해서도 뭐 10분위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의 전체 인구를 소득 수준으로 10분위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소득 수준으로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를 10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249쪽의 밑에 설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수준으로 10분위로 나눈다고 한다면 보통 소득 하위 10%, 소득 하위 10%를 우리가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득 상위 10%는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5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운 다음에 5개의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마다 20%씩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소득 하위 20% 이게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 하위 1분위가 되고요. 소득 상위 20%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집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250쪽 위에서 5번째 줄까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위계수 다음으로 두 번째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배율이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250쪽 위에서 6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분배율은 보통 이제 소득 10분위 분배율을 많이 쓰는데요. 소득 10분위 분배율이란 소득 하위 40% 인구의 합을 소득 상위 20% 인구의 소득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다시 한번 회색 상자의 내용을 보면요. 소득 10분위 분배율의 분모는 소득 상위 20% 인구의 소득의 합이고 분자는 소득 하위 40% 인구의 소득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득 하위 40% 인구의 소득의 합, 즉 저소득층 인구의 소득의 합을 고소득층 인구의 소득의 합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율은요. 이게 그 분배율이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배율이 크다는 건 뭡니까? 분자가 커지거나 또는 분모가 작아지는 것이죠. 분자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분자가 커진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소득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분모가 작아진다는 것은 고소득층에게 보다 이 적은 소득이 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또는 고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등한 사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배율은 그 값이 커질수록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나타낸다. 외우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분배율, 분배, 그죠? 그러니까 분배 상태가 좋을수록 분배율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등한 사회에서의 이 분배율은 2가 되고요. 가장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분배율은 0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율입니다. 배율은 분배율하고 거꾸로예요. 그래서 250쪽 맨 밑에 회색 박스를 보시면 소득 10분위 배율이란 분자가 소득 상위 10% 인구의 평균 소득이고 분모는 소득 하위 10% 인구의 평균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배율은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빈자보다 몇 배나 더 잘 사는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10분위 배율을 쓰기도 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을 쓰기도 합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몇 배나 더 잘 사냐. 자, 그러면 부자가 훨씬 더 잘 살면 배율의 값은 커지겠죠. 그러므로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배율 값은 크다. 배율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사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잘 사는 거는 끝없이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는 배율 값이 계속 끝없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251쪽 위에서 가장 윗줄을 보시면 완전히 평등한 사회의 10분위 배율 또는 5분위 배율의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5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의 배율 값은 무한대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251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소득 10분위 배율과 소득 5분위 배율 모두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소득 10분위 배율과 소득 5분위 배율 모두 그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론의 모든 내용의 핵심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4회 사회복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감 수험서를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론 기본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읽으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감 수험서와 함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취득의 기쁨을 모든 분들께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는 또 사회복지 법제론 영상 강의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